이것 때문에 피부가 정말 많이 망가지시는 분 많이 뵙고요. 콜라겐이 깨질 수 있어요. 모공이 늘어나고요.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저? 네, 안녕하세요. 헬스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CVL 의원 대표원장 이한나라고 합니다. 저는 피부 관리 솔직히 안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생활 속의 피부 관리일까요? 아니면 제가 시술적인 부분일까요?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다 포함이에요? 우선은 생활 속의 피부 관리는 저는 놀랍도록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술적인 부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꼭 하는 것들이 있어요. 생활 속의 피부 관리 같은 경우는 저는 기초 제품은 딱 한 가지만 사용해요. 대부분 저희 병원에 오시는 고객님들 보시면 뭐 토너, 에센스, 뭐 로션, 크림, 뭐 수분 크림 막 이런 거 5, 6가지, 막 7가지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다 안 하고요. 저는 그냥 보습크림 딱 하나만 바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웃을 때 제가 눈웃음을 쳐가지고 눈가에 잔주름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계속 표정주름 때문에 주름도 계속 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톡스는 얼굴에 그래도 스킨 보톡스로 저는 한 3,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얼굴에 매달 한 번씩 리쥬란 합니다. 저는 이 말 진짜 꼭 하고 싶어요. TV 저 볼 때마다 저런 얘기를 왜 하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날 아침 방송을 보는데 피부 관리 비법이 세안하고 나서 피부 자체에 보습을 수분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세안하고 나서 물기를 안 닦는 게 자기 피부 관리 비법이라고 이렇게 소개해주는 게 한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말도 안 돼. 왜냐면 피부 자체가 수분이 있다가 이게 절대 물 분자가 그렇게 저희 피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작지 않아요. 상당히 커요. 저희 피부 장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날아가고요. 날아감과 동시에 피부에 있는 수분까지 뺏어가면서 피부 자체가 상당히 건조해져요. 이렇게 되다 보면 유수분 밸런스 깨집니다. 세안 후에는 무조건 바로 제발 수건으로 물을 닦으시고요. 바로 기초 바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쓸데없이 많은 화장품 저는 좀 사용을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맨날 오세요. 그렇게 많이 막 30만 원, 40만 원짜리 아이크림을 바르시고 오시는데 오셔서 선생님 저 여기 이상해요. 저 여기 너무 가려워요. 여기 왜 이렇게 빨개졌죠? 눈가 주변에 뭐가 자꾸 나요. 이거 다 아이크림 탓이라고 저는 봐도 무방할 정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고가의 고기능의 제품을 사용을 하게 되면 피부가 그냥 민감하신 분들은 접촉 피부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접촉 피부염이 일어나게 되면 가렵고 또 각질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혈관도 확장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피부 자체가 붉어지고 계속 긁다 보니까 피부가 더 두꺼워져요. 피부가 딱딱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피부가 정말 많이 망가지시는 분 많이 뵙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농축의 고기능, 고영양인 크림을 사용하게 되면 비립종도 상당히 많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너무 맹신을 해서 비싸다고 좋다고 이렇게 바르시기보다도 자신한테 맞는 제품을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 자신이 쓰고 있는 기초가 딱히 아무 문제가 없다면 제발 그냥 그거 쓰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쓰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극과 극인 것 같아요. 기초를 정말 막 많이 바르시거나 아니면 아예 안 바르시거나 기초를 아예 안 바르시고 특히 여성분들 화장을 하세요. 기초를 바르면 나 맨들맨들해서 유분기 돌아서 화장이 금방 무너져서 바로 파운데이션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제발 이런 거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매트한 화장품을 바로 바르게 되시면 좁쌀여드름 미친 듯이 올라오고요. 유수분 밸런스 완전히 무너져요. 피부 장벽 깨지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명현현상이다. 명현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을 바르고 나서 얼굴에 뾰루지 나고 얼굴이 벗겨지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쓰리고 따갑고 이런 이유는 내가 피부가 더 좋아지기 위한 일종의 과정이기 때문에 나는 더 발라도 된다라는 거를 어디서 인터넷에서 보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한 사이드 이펙트고요. 분명한 부작용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그 화장품 더 이상 쓰시면 안 되세요. 그 화장품을 더 쓰시게 되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실 것 같고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명현현상이라는 거는 피부에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우나
많이 하시죠. 사우나를 가시면 모공이 열려서 내가 피부가 더 깨끗해지는 것 같고 노폐물이 빠지고 막 이런 거 어른들이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우나를 가시게 되시면요, 여러분, 저희가 피부에 가장 중요한 건 보습이에요. 근데 사우나를 자주 가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피부가 건조하세요. 피부가 혈관이 확장이 돼서 홍조가 있으세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너무 사우나를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일 역시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오일을 바르면 피부막의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피부가 더 부드러워지고 매끈해진다. 이것도요, 모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거 아니고 일반적인 분들한테는 괜찮을지 몰라도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아무리 천연 성분의 오일이라고 해도 자극적일 수 있고요. 심지어 물에 알러지 있으신 분도 있어요. 꽃가루 알러지, 꽃가루 천연이에요. 근데 거기에 알러지가 왜 있을까요?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더 망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본인한테 오일을 발랐을 때 맞지 않으면 당장 중단해 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도 정말 많이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스트요. 미스트를 많이 뿌리게 되면 얼굴이 촉촉해질 수 있다? 미스트 자체에 정제수가 사실은 90% 이상이에요. 거기에 오일이 섞여 있다면 좀 괜찮을지 몰라도 미스트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을 증발을 해요. 그러다 보면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더 안 좋아지실 수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팩 뒤에 보면 성분 나오거든요. 제일 앞에 있는 게 어떤 성분이 가장 많이 있는지가 보이는 거거든요. 정제수예요. 물론 거기 말고도 고농축인 팩들도 있는데 이것도 화장품이랑 똑같다고 봐요. 시트지 딱 붙이고 나서 떼고 나면 막 시원하고 촉촉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날아가나요? 안 날아가나요? 날아가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겠죠. 자극도 되고요. 획일적으로 무조건 좋다,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단순히 계절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깊게 들어가서 피부의 pH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피부 pH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드릴게요. 저희 피부는요, 정상 pH가 한 5.5 정도 약간 산성을 띠거든요. 사실은 피부 자체의 pH는요, 인종, 성별 또는 가지고 있는 질환 이런 것들 등에 따라서 pH가 가장 좀 다양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좀 산성을 띠게 되고요. 피지 분비가 좀 적어서 건조하면 염기성을 띠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 피부의 표면에 사실은 보호막이 있어요. 그 보호막은 유분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분막은 그 유분막 때문에 약산성을 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 유분막이 뭐로 이루어졌냐면 피지샘에서 나오는 피지, 그냥 흔히 말하는 기름이라고 보실게요. 그리고 한선에서 나타내는 그 땀샘으로 분비되는 수분, 그냥 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름과 물이 적절하게 조화가 이루어져서 유분막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산, 젖산, 아미노산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 겉에 얕은 산성막이 이루어지는 게 되는 거고요. 그게 천연 보호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손상으로부터 방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만약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염기성이 가까워지면 균 자체, 세균이나 박테리아 같은 경우도 염기성을 띄어요. 그래서 여드름, 뾰루지, 트러블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계절이랑 pH를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지 분비량이 상당히 많아져요. 근데 온도가 내려갈수록 피지 분비량이 적어지게 되죠. 8월이 피지 분비량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월은 피지 분비량이 가장 적은 달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1월달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부가 산성이라기보다도 조금 약간 염기성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왜 난 겨울인데 피부 트러블이 더 많이 나지? 이런 분들은 피부가 건조한 거를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 트러블이 나는 것도 좁쌀 여드름 형태로 많이 나시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계절을 제가 pH로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특히 또 여름에는 또 다른 게 뭐냐면 봄이나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땀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균이나 여드름, 땀 때문에 또 나는 피지 분비량이 활발해져서 나는 여드름 이런 것들 때문에 피부가 많이 망가지기 쉽죠. 그래서 어떤 계절이 피부가 더 안 좋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것도 사람 피부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반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화장품 너무 많이 사용하는 거 저는 굳이 추천 안 드리고요. 사실 화장품이라는 건 피부에 보습 정도만 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화장품이라는 거는 분자량이 작아서 뭐 진피까지 가네마네 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게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말 해도 되나요? 근데 저 잘 안 가고요. 가도 진짜 조금 가겠죠. 근데 거의 안 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안 갑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거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사실은 뭐 콜라겐 이런 화장품들보다도 그런 화장품도 사실은 보습인 거죠. 저는 보습제만 잘 사용하셔도 피부 잔주름 예방하는데 정말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보호막을 잘 유지만 시켜주면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나 피부가 갑자기 따갑다. 제발 중지하시고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이라고 해서 절대 좋은 거 아니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로션이나 뭐 에센스, 뭐 토너, 뭐 크림 이런 거 순서가 달라지면 안 먹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림이 점도가 상당히 높아요. 로션보다 크림이 더 점도가 높고 유분기가 더 많아요. 유분기가 많다는 건 더 오일리하다는 거예요. 앞서 토너를 바르기 전에 갑자기 크림부터 먼저 바르고 토너를 바르면은 그 유분기 때문에 물기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순서를 지켜주시는 게 당연히 좋으시고요.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요. 제가 피부를 관리하는 법 중에 하나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하나 바르는 거랑요. 그리고 선크림은 무조건 바르고요. 그리고 그 위에 화장품을 이렇게 바르거든요. 근데 선크림은 당연히 무조건 발라야 돼요, 여러분. 피부가 노화되는 게 광노화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게 되면 저희 피부가 빨리 늙겠죠. UV 때문에 여러분 콜라겐이 깨질 수 있어요. UV 때문에 피부 주름질 수 있어요. UV 때문에 모공이 늘어나고요. UV 때문에 피부가 완전히 망가져요. 근데 그거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선크림 바르시는 거예요. 근데 선크림도 바르면 저 선생님 선크림 발랐는데 너무 피부 트러블이 올라와요. 선크림의 제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유기자차, 무기자차가 있어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화학 성분이 좀 있다 보니까 피부에 닿으면서 반응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피부에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은 물리적 차단제인 무기자차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피부 동안 비결은 저는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개인마다 정말 다른 거예요. 바세린을 바르라 바르지 마라 하시는 분들도 다 저랑 같은 의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르지 마라라고 그냥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물론 그 어떤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유분기가 막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뭐 피지 조절제까지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바세린을 얼굴에 바르고 잔다? 그러면 얼굴 난리 나겠죠, 당연히. 바세린의 주 원료가 페트롤리움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얼굴에 잘못 바르다가 발암물질 때문에 피부가 망가질 수 있다. 뭐 이런 유언비어도 좀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보니까 바세린 제조하는 회사 말로는 다 정제를 했기 때문에 절대 발암물질의 가능성이 없으니 입술 이런 데도 발라도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바세린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많죠. 바세린이 오일리하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그리고 또는 피부가 상처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피부에 보호하는 유분막이 있어요. 그거를 이 바세린이라는 친구가 대체를 해줄 수 있어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신 분들도 바세린을 사용을 하게 되면 갑자기 피부가 좋아지고 이런 현상을 느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마다 지금 피부 상태가 어떻냐에 따라서 바세린을 사용해라 마라 이렇게 나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남자분들이 가장 고민이신 게 저는 면도하시면서 모낭염 나시는 거. 면도하시다 보면은 이제 날 때문에 계속 피부에 자극을 줘서 가상모낭염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은 이걸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선생님 저 좀 알려주세요. 면도날을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시고 면도날을 갈아주시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정말 꼬박꼬박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바빠 죽겠는데 무슨 면도날을 세척을 하고 면도날을 맨날 갈아주고 그럼 난 전기면도기 사용할래. 근데 또 그건 또 시원하게 안 깎여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날로 돌아오면서 또다시 그게 나타나세요. 항생제 연고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모낭염 난 거를 치료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수염을 기르지 않는 이상 레이저 제모 하셔서 그냥 깔끔하게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이에요. 왜냐면은 면도를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낭염의 확률이 당연히 줄어들고요. 레이저 제모를 해서 이제 나중에 면도를 안 하는 날이 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모낭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왁싱을 하게 되면 주변 피부까지 너무 자극을 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왁싱을 해도요, 제모랑 다른 거는 왁싱을 해도 계속 털은 난다는 거죠. 제모 같은 경우는 털이 더 이상 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레이저 제모고요. 왁싱 같은 경우는 하고 나면 또 나요. 왜냐면은 그 안에 모유두 세포를 파괴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네, 헬스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시술을 하고는 있지만 시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활 방식으로, 생활 습관으로 좀 나아질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시고 시술 쪽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나 이거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실명의 위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볼페임이라든지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사계절이 명확하기 때문에 봄, 여름에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제모 되게 많이 하시고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다한증 보톡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니까 좀 다이어트 관련해서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 이때쯤 되면 기미, 주근깨, 잡티 레이저 시술 이런 것들 많이 진행하세요. 리프팅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시기도 하고요. 여행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이제 몸매 위주로 시술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녀오셔서 햇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화상을 입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고 각종 피부병을 얻으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피부과를 오시는 게 피부가 맑아지고 싶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새는 리프팅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주름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특히나 이영애 씨, 전지현 씨 이런 분들은 얼굴에 살이 많은 편은 아니세요. 뭐가 빵빵한 것도 아닌데 보면은 주름 하나 없고 되게 피부가 매끈하고 피부결이 상당히 좋아 보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사실은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화이트 태닝으로 좀 인기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희 피부과에서 시술하지는 않다 보니까 여쭤보시는 게 배곡주사. 그 배곡주사 같은 경우는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맞으면 안색이 많이 좋아지시긴 하세요. 이 배곡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저희가 황인종인데 백인이 되거나 이러진 않아요. 물론 피부가 많이 밝아지기는 하겠죠. 요새는 사실 좀 필러 쪽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요새는 이제 필러로 볼륨을 과하게 넣는 것보다도 자연스러운 거를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되게 추구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필러를 넣는다고 해도 정말 아주 소량으로 넣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아주 살짝 세우는 식으로 가거나 필러를 넣어서 옛날처럼 울룩불룩하게 막 그런 시술은 요새는 좀 다들 기피하시는 것 같아요. 시술이라는 말은 상당히 사전적으로는 되게 넓은 의미예요. 딱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은 그냥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인 것 같아요. 수술은 절개를 하고 또는 절단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봉합을 하고 이런 게 수술이라고 하면, 시술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술이라는 게 의료인이 치료나 수술 이런 거를 종합해서 표현하는 광범위한 의미거든요. 일반적인 인식에는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이고 다운타임이 좀 더 짧다. 나 이거 욕먹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여러 가지 뿌띠 시술 같은 건 저도 하기는 해요. 코 같은 경우는요, 저는 코 필러는 그렇게 추천을 하진 않아요. 코도 선생님 필러 하고 싶어요 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코에다 필러를 하게 되면 코 옆에 지지대가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볼에다가 필러를 하게 되면은 이 지지 인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내려가거나 그런 거를 층만 잘 잡아서 넣게 되면은 흘러내리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코 같은 경우는 이게 아바타 코라고 하죠. 필러를 넣게 되면 번져요. 아무리 딱딱한 형태를 잘 유지하는 필러를 한다고 해도 좀 번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필러를 넣을 때 사실은 캐뉼라를 사용해서 코끝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서 겉에다가 필러를 넣지 말고 주사로 인젝을 해가지고 넣으면은 괜찮은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세요. 그렇게 되면 이게 조금 위험 확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인젝을 하게 되면 잘못해서 혈관으로 필러가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안구 쪽 동맥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명의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코는 될 수 있으면은 필러보다도 그냥 정말 높이고 싶으시면 차라리 코에다가 실을 넣거나 성형을 권하는
입장이에요. 유지기간은요, 필러가 얼마나 밀도가 단단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턱끝이나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필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딱딱한 하드한 필러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런 경우는 유지기간이 꽤 있어요. 그리고 턱끝이나 이마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무조건 보톡스는 같이 시술을 하거든요. 이유는 필러를 하게 되면 이제 저희가 계속 말을 할 때 호두턱이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호두턱이 나오게 되는데 필러가 뭉쳐요. 보톡스로 이거를 막아놓지 않으면 불퉁불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마도 마찬가지예요. 이마에다가 이쁘게 필러를 했는데 거기다가 보톡스를 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뭐 표정을 하거나 인상을 쓰거나 했을 때 필러가 뭉치는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필러가 하드할수록 유지기간은 상당히 길고요. 그리고 입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더 빨리 빠지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딱딱하냐에 따라서 빠지는 속도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얼마나 그 부위를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빠지는 속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턱끝 같은 경우는 1년 넘게 유지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볼이나 이마 같은 경우 중간 정도 딱딱한 정도의 필러를 쓰게 된다면 1년, 한 9개월에서 1년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술은 흡연을 많이 하시거나 빨대를 많이 이렇게 빠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빨리 빠지면 4개월 만에도 빠지기도 해요. 사실 저희 병원에도 좀 연예인분들이 되게 많이 다니시거든요. 이제 다들 대부분 다 배우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은 아이러니하게 보톡스를 좋아하고 싫어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디 시상식을 가시거나 이럴 때는 바디 보톡스를 잘 맞으세요. 특히 승모근 같은 거. 드레스를 입어야 할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디 보톡스를 상당히 잘 맞으시고 다한증 보톡스 뭐 이런 것들은 잘 맞으시는데 얼굴에 표정이 안 지어지게 만드는 그냥 보톡스는 좀 기피하시는 편이에요. 그럼 주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보톡스가 근육을 마비시켜서 표정을 못 짓게 해서 주름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마 같은 경우에다가 직각으로 꽂아 넣어서 근육을 마비를 시켜 놓으면 정말 표정이 안 나와요. 미간도 마찬가지고 눈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스킨 보톡스라고 해서 피부 내로 얕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면 표정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겉에 있는 피부 잔주름도 예방되고 이런 식으로 시술이 들어가고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타임이 짧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시술들을 선호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연예인분들은 써마지를 많이 받으시고 피코프락셀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주로 연예인분들이 원하시는 거 이미 그분들은 피부 자체가 깨끗하다 보니까 피부 결을 어떻게 좀 더 좋아지게 하고 잔주름을 어떻게 좀 더 좋아지게 할까 이쪽으로 좀 포커싱이 맞춰서 시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써마지, 피코프락셀, 뭐 울세라나 슈링크 이런 거를 좀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고주파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는 하이프 시술이에요. 이게 뭐냐면 리프팅이라고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건데 써마지는 솔직히 리프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리프팅이랑 탄력이랑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탄력은 피부 자체가 콜라겐이 다시 재생하고 피부 자체가 윤인하고 광인하게 해주는 게 탄력이고요. 리프팅은요 말 그대로 얼굴 라인을 살려주는 게 리프팅인 거죠. 써마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보다도 피부 결을 좋아지게 만드는 거고 들어가는 층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울세라나 슈링크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고 해서 피부가 두 가지 층이에요. 표피랑 진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밑에 피부 밑에 있다고 해서 피하 지방층이라고 해요. 피하 지방층 밑에 근육층이 있고 그 바로 밑이 뼈예요. 그리고 피하 지방층이랑 근육층 사이에 얇은 막들이 있는데 그 막이 스마스층이라고 하거든요. 그 스마스층에다가 열 응고점을 만들어서 피부 자체를 조이는 거죠. 쪼그라들게 되면 타이트닝이 되면서 피부 라인이 살아나요. 그렇게 돼서 리프팅을 하는 게 울세라랑 슈링크 이런 하이프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마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예요. 대신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받아도 좋기는 한 시술인데 상당히 고가라서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씩 받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잘 이렇게 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가격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우선 피부 결보다도 당장 급한 게 기미 주근깨 잡티가 더 많이 고민이신 분들이 피부과를 오시고 얼굴 결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정말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굳이 이렇게 막 비싼 시술을 잘 받진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써마지보다도 이제 얼굴에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이제 뭐 미주란이나 뭐 예를 들어서 필로가
경우가 이런 시술들이 있어요. 주사 시술이거든요. 그런 주사 시술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시술들을 받아도 콜라겐 재생에 상당히 효과적이긴 한데 단지 연예인분들이 이 시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상당히 아프고 그걸 떠나서 다운타임이 좀 길어요. 3일 정도는 얼굴에 엠보싱도 있고 그리고 나서 얼굴에 붉은 자국, 주사 자국 때문에 한 7일에서 10일 정도는 화면 받는 일을 잘 못하세요. 그래서 이런 시술들은 활동하지 않을 때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오셔서 저 입술 이렇게 해주세요. 똑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처져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될 수 있어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고 그 사람마다 저는 개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그게 그 사람한테 좋을까? 이 분한테 정말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시술을 하고 그 개인한테 맞는 시술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슈링크라고 치면요. 어떤 분들은 볼살이 많으신 분들은 슈링크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볼살이 정말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슈링크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볼페임이라든지 이런 역효과가 날 수 있는데 저는 시술에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어가 아니라 오시는 분들이 꼭 거울을 보시고 내가 이렇게 개성이 있는 얼굴인데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은 이뻐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시술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됐든 간에 과하면 항상 독이 되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하거나 발견한 독소 중에서는요, 얘를 따라올 독소가 없어요, 여러분. 4kg 정도만 돼도 전 인류가 죽을 수 있습니다. 보톡스는 여러분 독입니다. 보톡스라는 명칭은요, 미국의 엘러관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명칭이고요. 보툴리늄 톡신이라고 해요. 톡신이 여러분 독이잖아요. 이 보툴리누스 균 자체에는 독성이 없어요. 현기성인 조건에서 체외 독소를 분비를 하면서 이런 보툴리늄 톡신이 나타나게 되고요. 현재까지 인류가 개발하거나 발견한 독소 중에서는요, 얘를 따라올 독소가 없어요, 여러분. 그 보툴리눔 톡신의 4kg 정도만 돼도 전 인류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거랑 이거랑은 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사용하는 보톡스 같은 경우는 A형이고요. 희석을 많이 시켜서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정말 순수히 보툴리눔 톡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보톡스 자체를 성인 기준 60kg 기준으로 30나노그램만 마셔도요, 그냥 죽어요. 청산가리 같은 경우는 치사량이 0.15g이에요. 훨씬 안 되는 양의 보톡스를 마시게 되면 여러분 죽을 수 있어요. 사실 보톡스 방광기는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톡스를 맞고 나면요, 한 3일 뒤부터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2주 정도 뒤부터 효과가 최대치로 나타나게 되고요. 보톡스의 효과는 아시다시피 근육을 마비를 시켜요. 예를 들어서 미간 같은 거 맞으면 2주 뒤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때 되면 효과가 최대치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보톡스 방광기가 끝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서서히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다시 주름이 잡히고 그러고 나면은 6개월쯤 되면 보톡스의 효과가 완전히 끝나요. 보톡스가 많이 싸진 이유는요, 이거는 회사 차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엘러관이라는 데에서 보톡스를 처음 허가를 받았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미용 목적으로도 허가를 받고 상용화가 됐는데 이게 보톡스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독성이 상당히 강한 물질이고 정제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정제하는 방법도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정제하는 방법 이런 것들 때문에 처음에는 엘러관이라는 회사가 독점을 하고 있어서 보톡스 값이 상당히 비쌌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거의 80% 이상은 엘러관 걸 사용을 해요. 그리고 상당히 오래됐고 안정성도 그만큼 확보가 되기도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미용 시장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제약회사에서 서로 앞다퉈서 보톡스를 개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서 보톡스 가격이 좀 싸게 됐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들어가는 보톡스 용량이 달라서 그래요. 저희 주름 같은 경우는요, 상당히 많이 희석을 시켜서 놓게 돼요. 왜냐면 주름에 저희가 턱에 놓는 만큼 여기
이마에다 놔버리면은 눈 완전히 이렇게 내려와 버리고 큰일 나요. 너무 과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좀 저렴하고요. 그리고 턱이나 바디 이런 보톡스 넣는 데에는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뭐 100유닛, 많게는 200유닛까지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흔히 일어나는 보톡스 부작용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던 과한 작용인 거죠. 좀 오버 이펙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미간에 맞고 미간이 너무 안 움직이다 보니까 인상이 사나워 보일 수 있어요. 여기 근육만 움직여서. 그래서 사무라이 눈썹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다가 피부에다가 살짝 넣게 되면, 근육층이 아닌 피부층에다가 아주 살짝 놓게 되면 다 교정이 되시고요. 턱 보톡스 같은 경우를 놓게 되면요, 제가 좀 해부학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육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근육을 줄여버리면 저처럼 볼살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 영향이 와서 볼페임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과한 부작용으로는 종아리 보톡스를 맞았을 때 모양을 이쁘게 하려고 맞았다가 울퉁불퉁한 모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승모근 보톡스 이런 것들을 맞았을 때 팔이 잘 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톡스 자체에 알러지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여쭤봐요. 이전에 맞아보신 적이 있으셨는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히스토리 테이킹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보톡스 부작용을 호소하시고 오신 분이 있으셨는데, 팔뚝을 얇게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팔뚝에 보톡스를 세상에 맞으신 거예요. 어떻게 맞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병원에서 시술하고 오셨는데 이 팔을 못 움직이셔가지고 젓가락도 못 드시고 밥 먹는 것까지 어려워지게 돼서 막 집안일도 못 하시고 그런 경우는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톡스 자체가 열에 불활성화되기 때문에 뜨거운 찜질을 잘해주고 시간이 약이라고 하죠.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제가 계속 그걸 말씀드렸어요. 개개인에 맞는 시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률적으로 똑같이 들어가는 시술을 하시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님만 봐도 안검하수가 어느 정도 있으세요. 이마를 그냥 똑같이 일반 저한테 노는 것처럼 똑같이 놔버리게 되면 눈을 못 뜨실 수 있어요. 눈이 무거워지실 수 있어요. 이마로 눈 뜨시는 분들한테 이마의 근육을 마비를 시켜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눈이 감겨요. 특히 얼굴에 보톡스 시술을 하실 때, 특히 표정주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실 때는 계속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눈썹 으쓱 한번 해봐라, 인상 써봐라, 눈 한번 꽉 감아봐라, 코 한번 찌끗해봐라. 이런 분들한테 좀 받으시고 하시는 게 저는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주름에 되게 많이 무조건 맞으시는 것 같고요. 주름은 기본적으로 맞으시는 것 같고, 얼굴 모양이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턱 보톡스 많이 하시고요. 침샘이 여러분 여기도 있고요. 턱 밑에도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중턱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여기 침샘이 좀 상당히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보통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노출을 하시다 보니까 뭐 치마 입으시고, 그 다음에 저처럼 지금 이렇게 어깨를 드러내는 옷을 입으시다 보니까 승모근이나 종아리 보톡스, 이런 바디 보톡스 시술을 정말 많이 하시고요. 여름이 될 때 회색 딱 붙는 티셔츠를 입으려면 여러분 겨드랑이 보톡스, 다한증 보톡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다한증 보톡스 같은 경우는 겨드랑이보다는 손이나 발바닥에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주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야식도 많이 드시고 침샘 보톡스 많이 하시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남성분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턱 보톡스, 축두근 보톡스 이런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나이는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요, 인상, 어르신분들, 눈가주름 보톡스는 또 안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남자분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미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나이 불문인 것 같아요. 젊으시나 나이가 조금 있으시나 똑같아요. 그 콧볼이 벌렁벌렁 거리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콧볼에다가 근육을 마비를 시켜요. 그리고 거미 스마일이라고 해서 웃으실 때 잇몸이 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보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보톡스를 놔서 잇몸이 보이지 않게끔 보톡스 시술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한 보톡스 중에 하나는요, 탈모 보톡스예요.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머리에 이제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분들은 약이 많아요. 탈모약이.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약을 복용을 못해요. 그런 약을 못 먹는단 말이에요. 탈모 치료용으로 여기에다 보톡스, 두피 보톡스를 놓게 되는데, 효능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TGF 베타 인자를 줄어들게 만드는 효과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논문에 나오긴 했어요. 미국 피부과 그 학회 저널에 나오긴 했는데 이 논문에 조금 허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아직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은 보톡스가 두피 보톡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 논문에는 대조군도 없었고요. 그리고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굳이 이것까지 해가면서 탈모를 예방한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비싸거든요. 주무실 때 이 가시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너무 치아가 뻐근하시거나 심지어 치아에서 피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를 꽉 깨무시는 습관 때문에. 아무리 미용적인 것보다도 지금 치료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보톡스를 저는 추천을 해요. 이를 악 무는 습관을 조금 교정해 줄 수 있다면 이런 분들한테는 보톡스를 저는 추천드리는 입장이고요. 저는 보톡스를 어린 나이에 맞는다. 저는 비추예요. 굳이 왜요? 얼굴 이쁜데 지금 주름 없잖아요. 굳이 10대가 보톡스를 맞는다? 저는 특히 표정 주름 때문에 맞는다? 저는 굳이 추천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10대가 종아리 보톡스를 맞는다? 종아리가 굵다고? 아직 뛰어다녀야 되고 저희 운동해야 되고 그럴 나이잖아요. 근데 지금 미 때문에 보톡스를 맞는다? 저는 뭐가 됐던 간에 시술은요, 생활습관 변화를 해서 괜찮아질 수 있으면 시술은 그 뒤로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헬스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제가 아무리 시술을 하고는 있지만 시술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활 방식으로, 생활 습관으로 좀 나아질 수 있으면 최대한 그렇게 해보시고 시술적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